있느냐가 관건인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공동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반가운 첫눈이 내렸는데요. 올 겨울에 예년보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12월 전북 순창군이 대설 피해를 입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처럼 이 폭설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상청이 농촌진흥청과 함께 준비해온 눈 무게를 예보한다고 합니다. 눈은 물기를 머금은 정도에 따라 습설과 건설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같은 양의 눈이 내려도 축축한 습설이 건설보다 최대 5배 이상 많이 쌓일 수 있고요. 같은 눈이 쌓여도 습설이 건설보다 2~3배 정도 더 무거워서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는 기존의 적설량 예보만으로는 사전에 대처하기 어려워서 눈 무게를 함께 예보하기로 한 건데요. 눈의 무게를 가벼운 눈, 평균적인 눈, 무거운 눈 등 3차례로 구분해서 전북권부터 예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상 적설량이 무거운 눈으로 예보되면 눈 오는 중간중간 비닐하우스 등에 쌓인 눈을 털어내주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적인 제설 방식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눈 예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올겨울 폭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준비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요즘 질문이 많은 나무에 관한 이야기, 나무 가지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네. 내년에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최대 농업협동조합은행인 라보뱅크가 15일 날 보고서 발표했는데요. 내년에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공급 측면에서 각국의 농업 생산 능력이 확대됐고 네. 또 내년 기후는 작황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라보뱅크는 고금리 높은 물가수 때문에 내년에 식료품 수요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잠깐만요. 공급은 늘어나고 네. 수요는 감소하고. 가격이 수요 공급 곡선. 짠짠. 네. 곡선. 죄송합니다. 직선이라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산물 가격 상승 때문에 농가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왜 뭐가 좀 많이 팔리고 잘 팔리면 농사 많이 지으시잖아요. 그건 그 다음에 다시 양이 떨어지고. 많아졌으니까 공급 많아지가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 옥수수, 대두, 설탕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남미 지역에서는 브라질 대두 생산량이 내년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콜롬비아, 브라질에서도 커피 생산량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기대하는 게 네. 우리가 그러면 좀 커피값 좀 떨어지나? 아니겠죠? 또 맞아요. 중간에 변수가 워낙 그렇죠? 뭐 비가 왔다, 뭐 너무 되게 덥다, 캐스터 기온이 잘 피해 가시네요.
네, 구멍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았는데 내년에 좀 괜찮아질 거다는 설명이고요. 지난 9월달 태국의 설탕 생산량 12년 만에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기후 조건이 완화됐고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많아진 거고요. 중남미 지역에서도 연평균 강우량이 증가해서 작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밀 가격은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가격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올해 러시아의 밀 농사는 풍작이었습니다만 아르헨티나, 호주 등 밀 수확량은 가뭄 때문에 5년 연속 수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내년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내년에는 세계 각국이 러시아산 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러시아가 그래서 밀을 또다시 무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사실 뭐 횟수로 따지면 다 3년 정도 되고요. 그래서 공급망 혼란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모두가 봤듯이 농산물, 식품 가격이 다 뛰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는 식량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는데요. 유엔 식량 농업계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올해 1월 달에 130.2에서 지난달 120.6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고치 기록했었던 작년 평균값 143.7보다 20%가량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반면에 내년에 국제 쌀 가격은 인도의 수출 제한으로 오를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도가 지난 10년간 낮은 가격 그리고 충분한 비축량 때문에 세계 쌀 수출 1위 자리를 차지했었는데요. 하지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내내 재선에 도전하는데 이러면 이제 국내 정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쌀 가격 안정 위해서 소비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쌀 수출 제한 조치를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노무라 홀딩스의 관계자는 인도가 내부적으로 쌀 가격의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제한 조치가 그래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선거 이후에도 쌀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도는 그 부스러기 쌀, 그러니까 브로컨 라이스 비롯해서 네. 비바스마티 쌀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요. 쌀에다가 수출 관세를 부과하면서 최저 가격 이하 수출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제 쌀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지난 8월 달에 쌀 가격이 1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요. 일부 수입 국가에서는 이 구매업자들이 그래서 쌀 수입을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쌀 가격도 작년 동기 대비 24% 올랐습니다. 인도 정부는 자국민에게 먼저 혜택을 주는 식량 무료 제공 정책을 유지해서 식량 확보를 최우선 가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디 총리가 5개 주 선거를 며칠 앞두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쌀 수출 제한 정책을 5년 더 5년이요? 네,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예. 인도 정부에 따르면 뉴델리의 쌀 소매 가격이 1년 전보다 18% 올랐고요. 밀 가격은 11% 올랐다고 합니다. 이 올해 아시아 전역에서 엘니뇨 현상 때문에 가뭄이 있었고 그래서 세계 비축량이 3년 연속 감소했고요. 그래서 쌀 시장이 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 수출 2위 국가가 태국인데요. 태국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니까 네. 가뭄 때문에 쌀 생산량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뭐 농사는 사실 날씨 영향 워낙 많이 예. 받으니까 이 강우량을 사실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쌀 생산량이 4%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어쨌든 쌀 가격은 좀 당분간 높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필리핀의 쌀 가격은 가격 상한제 시행에도 지난 9월 달 1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고요. 인도네시아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쌀 가격이 9월에 61% 1년 전 비해서 올랐습니다. 어이구, 예. 네. 한편 그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농작물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어있네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농경지를 막 파괴한 적이 네. 있었잖아요.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마스와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물론 민간인 피해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 제초제를 뿌려서 수확전의 농작물을 파괴하고 탱크를 동원해서 농토를 훼손하고 있다고 아랍권의 방송인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올리브를 수확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팔레스타인들이 올리브 수확기를 국가 행사로 정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돌아가려고 하지만 지금 전쟁 중이니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자 지구 농업부에 따르면 가자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칸 유니스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에 동쪽에서
폭격 때문에 농민 수십 명이 사망했고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농지를 표적으로 삼아서 아예 폭격을 하거나 농약을 뿌려서 농작물 아예 죽여버리고요. 아이고, 예. 토양을 황폐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군이 그 농경지를 이제 파괴하면서 그 농작물 수확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러니까 농민이랑 탱크 사격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농민한테 탱크로 네. 사격을 해요? 네.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잔인한데요. 네, 지금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점령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한 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 네. 곳인데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이 서한 지구에서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충돌이 빚어지고 어이구, 있습니다. 왜 예. 그럴까요? 예. 이제 어쨌든 그 서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까지 지금 약간 전선이 확대가 되는 건데 서한 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정착민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을 공격하거나 올리브 훔치고 경작지에 불을 지르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착민의 총에 맞아서 농민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좀 이번 전쟁은 굉장히 잔인하게 계속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저는 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 지난주 미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그 기업인 만찬장에 아이오와주 농민들이 참석했다는데 아이오와주는 네 왜요? 네, 시진핑 주석과 네.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이제 기업인을 초청해서 만찬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아이오와 출신의 농민 여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애플 CEO, 뭐 테슬라 CEO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가득 됩니다. 있는데 예, 당연히 거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 있는 그런 CEO들과 나란히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된 건데요. 시진핑 주석이 1985년 미국을 처음 방문했었는데 네. 그때 아이오와주에 있는 한 농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처음 미국인을 만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미국인과 처음으로 생활했었고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만찬장에서 시 주석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30대 초반이었고요. 1985년 허베이성 정딩형 당석의 자격으로 농업 목축기술 견학자 미국을 처음 간 겁니다. 근데 중간에 놀란 게 30대 초반에 당석이 네. 그게 그러니까 좀 소위 엘리트 정치.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오와주에 있는 농촌 마을 머스카튼에 있는 주민을 이제 가서 만나게 된 건데요. 그때 중국 대표단이 숙소가 좀 마땅치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안냈고 시 주석이 그때 2주 정도 그러니까 농가에서 생활하게 된 거죠. 근데 농가라고 해서 진짜 뭐 초가집 이런 거 아니고 미국은 대농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좀 쾌적하게 생활했던 것 근데 같은데요. 저도 이제 미국 시골에 한 3, 4일 정도 어때요? 숙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따뜻합니다. 맞아요. 달라요. 그 시주석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해가 그래서 돼요. 네. 그 방의 주인이 게리 드보르착이라는 남성인데요. 이 남성이 아이오와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공이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이제 그 방을 비워놨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 방 쓰세요. 우리 아들 방이지만 해서 아이고, 갔는데 스타워즈 기념품으로 가득한 어떤지 아시겠죠? 예, 예상이 포스터, 돼요. 뭐 기념품 예. 뭐 이런 거 가득 있는 그런 방이었는데 네. 개의치 않고 썼고요. 그래서 드보르착의 어머니가 매일 아침 만들어줬고 그걸 먹으면서 시주석이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사실 뭐 지금 40년 전의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주석이 지금 나이가 거의 70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너무 오래된 일인데도 굉장히 따뜻한 기억이었나 봐요. 네, 그리고 예. 중간중간에 또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릭 킴벌리라는 사람이 시주석이 이제 국가 부속에 있었던 12년에 2012년에 네, 그때 또 인연을 맺게 됐고요. 예. 그때는 사실 이제 부주석이니까 얼마나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사전 의전이 있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공업용 트랙터가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그걸 딱 보더니 타보고 싶다고.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태워줬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장이 유명해진 겁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미국 오면은 시부 주석이 있었던 곳이래 그러면서 그리고 트랙터 배경으로 그래서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킴벌리 씨 농장이 유명해지면서 미국에서 우정 농장이 생겼고요. 어허. 그래서 킴벌리 씨가 25차례나 중국을 가서 농민들에게 미국의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기술도 전수하고, 네, 그렇게 해줬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그 침실을 빌려줬던 드보르착의 가족들은 2015년 베이징으로 초청이 됐고요. 시주석과 직접
식사를 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게 됐다고 합니다. 뭐 약간 좀 훈훈한 얘기긴 합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가 워낙 안 좋고 뭐 네. 대립하고 뭐 무역 전쟁이 뭐 그렇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시수석은 개인적으로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그렇군요. 있고 그래서 예. 이번 일 때문에 또 시수석 이미지가 좀 좋아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아주 오늘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왠지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김장을 마치고 나서 어쩐지 네.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힘들었습니다. 예. 맛있게 잘 된 것 같습니까? 네, 만족스러워합니다. 가족들이. 예.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관장님, 첫눈이 내린 곳들도 있대요. 네. 저는 못 봤는데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인천 쪽은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지방을 돌아다녀봤는데요. 네. 저기 공주, 뭐 서산 이쪽은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쌓여 있었어요. 쌓여 있었어요, 눈이? 산에. 예. 야, 그렇구나. 진짜 겨울입니다. 예. 네. 겨울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장님. 네. 네. 또 이번 주말 또 추워진다 그러는데.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또 무서운 소식만 들어. 네. 매주 써서 또 장담 걸 준비도 해야 됩니다. 예. 소설이 내일이고 또 이렇게 또 대설을 지나서 한 달 후에는 이제 동지가 다가오는데요. 네. 이런 추운 동절기 날씨입니다. 보통 동지는 이제 팥죽을 먹기 때문에 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농사절기는 일하는 절기는 네. 양력을 쓰고 또 이제 먹고 노는 세시풍속은 이제 음력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지는 음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동지는 양력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동짓날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연못의 수면이 이렇게 얼어붙는데요. 이때 얼음 모양이 쟁기로 밭을 갈아놓은 것처럼 됐다고 해요. 이것을 용가리라고 부르는데요. 용가리요. 네. 예. 보통 이걸로 이제 농사의 흉년 또는 풍년을 점쳤다고 그럽니다. 동국세 시기에 보면 11월 원래조에 지금의 이제 당진이죠. 네. 충청도 홍주에 있는 합덕지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아주 큰 저수지인데요. 네. 매년 겨울이 되면 얼음의 모양이 용이 땅을 갈아 놓은 것 같이 생긴다고 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용가리 현상이 생기면 이듬해 풍년이 들고요.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복판을 횡단해서 갈아진 것처럼 보이면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혹 갈아나간 흔적이 동서남북 아무데나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평년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농사꾼들은 이것으로 이제 이듬해 농사일을 좀 이렇게 점을 치는데요. 예상을 하죠. 예. 예. 근데 사실은 겨울에는 북서풍이 부니까 북쪽 아니면 서쪽일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저수지였던 합덕지는 지금은 이제 논으로 개간돼서 얼어붙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겨울이 추워야 내년에 풍년이 된다고 하니까 올해는 춥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눈은 많이 온다고 또 예보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잖아요. 또 이게 네, 기상이. 그렇죠. 예. 근데 동지가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는데 네. 가뜩이나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요즘 특히나 이제 왜 다 그렇겠지만 연말이 될수록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잖아요. 네. 동지 얘기를 하시니까 올해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일이 이제 소설이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나무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맞아요. 많더라고요. 요즘 많았어요. 네, 예. 요즘은 텃밭 농사 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귀농하신 분들이 이렇게 마당에다 이렇게 정원수라든지 과수를 일부 이렇게 심어놓고 계셔서 아마 그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는 나무들은 2월이 되기 이전까지는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보통 포도나무가 가장 늦은 시기에 하고 11월부터는 보통 전지 작업을 시작합니다. 흔히 이제 전지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농사 용어로는 가지치기가 맞죠. 근데 우리말로 부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겨울이 되면 나무도 겨울잠에 들어가는데요. 이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이렇게 수직으로 웃자란 가지를 흔히 이제 도장지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리고 또 아래로 이렇게 처진 가지, 그다음에 벌레의 피해를 받은 가지, 그리고 밑동에서부터 이렇게 가늘게 자라온 가지들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모든 가지가 햇볕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보고요. 열매가 열렸을 때 과일에 다른 가지가 이렇게 닿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가지를 벌려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미리 신경 써야 합니다. 야, 겨울에 이제 2월이 되기 전까지 네. 가지치기를 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네요. 네. 피해를 입었는지 아닌지도 보고. 네. 그 가지치기 하는 것도 방법이 있죠. 네, 가지치기 하는 방법은 사실은 나무마다 다릅니다. 하나하나 다 달라요. 예. 1년생 가지에 열매를 다는 대추와 같은 것들도 있고요. 네. 2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다는 블루베리, 3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다는 사과와 배가 있으니까 예.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잘라내는 정도도 좀 다릅니다. 복숭아 나무가 가장 많이 가지를 잘라내는데요. 보통 가지의 절반 정도를 잘라내고 절반이나요? 네. 네. 사과나 배는 한 20% 정도 잘라내거든요. 나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을 따로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나무의 수형을 잡으려고 긴 가지를 고정하기 위해서 유인줄을 묶어서 이렇게 묶어주는데요. 네. 가지치기를 할 때는 유인줄을 풀어서 자르고 다 자른 다음에 다시 묶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다 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유인줄을 처음에 푼 다음에 네. 다 가지치기 다 하고 다시 묶어야 된다. 네네. 예. 수형을 잡아준다는 의미는요. 네. 모든 가지에 햇빛이 골고루 들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술잔 모양이라 그래서 배상형이라고 하거든요. 예. 술잔 모양으로 원 가지 밑에 주지들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골고루 4방향 또는 5방향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술잔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배상형이 가장 대표적인 수형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모양을 잘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 유인줄이라는 걸 아까 풀고 가지치기 한 다음에 다시 묶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풀지 않고 자르기도 하나요?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묶었던 끈을 이렇게 잘라내면 이게 가지를 묶었던 부분이 나무를 파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나무는 이제 더 이상 가지가 약해져서 또 부러지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고쳐서 다시 묶어 주셔야 합니다. 계속 자라니까. 네네. 예. 과수마다 햇볕을 고루 받게 하기 위해 수형들이 좀 모두 다른데요. 네.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과수마다 하나하나 배워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지 작업을 잘 배워두시면 예. 겨울철 농한기에 불려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수원 주인은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너무 많으니까.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남을 시키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나무 가지 자르는 걸 아까워해요. 아, 마음 근데- 아파서. 네. 근데 다른 분들은 과감하게 잘라주거든요. 근데 확실히 과감하게 잘라주는 게 훨씬 더 과일나무한테도 좋은 좋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가요. 네. 주인 입장이. 네. 저도 마음에 우리 청취자분들 사연도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이렇게 막 이것도 이 가지에도 열매가 열릴 것 같고 여기도 열릴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네. 근데 그 아르바이트 얘기하셨는데 2월까지 하는 작업이니까 알바가 굉장히 쏠쏠하지 않을까. 네. 예, 하는 겨울철 생각이 농한기기도 하니까요. 예. 네. 그리고 가지를 잘랐어요. 그러면 네. 그 다음은요? 이렇게 잘라낸 가지들은 자연에서 온 산물이니까 그냥 둬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까? 예,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잘라낸 가지들을 그냥 방치하면 병해충의 월동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파쇄기로 잘게 자른 다음에 퇴비로 만들기 위해서 한쪽에 이렇게 쌓아놓는다든지 아니면 흙 속에 이렇게 묻어줘야 합니다.
과손하신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50%의 병해충 방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네. 이 가지 정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나무 봉은도 중요하다고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네네. 예, 그 작업도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추운 지방의 경우에는 볏짚과 같은 보온재로 원줄기 땅에서 바로 올라오는 원줄기를 감싸는 보온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일교차가 너무 커서 낮 동안 이렇게 햇빛을 받았던 남쪽이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서 원줄기가 밤 차가운 기온에 얼게 되면 원줄기가 갈라지는 현상이 이렇게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일교차가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원줄기의 남쪽 면에다가 하얀 페인트 칠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일교차가 이렇게 크지 않도록 하얀색이니까 아무래도 햇빛을 반사하니까 남쪽 원줄기에 이렇게 그 동해에 있는 줄기가 터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놀란 게 페인트를 칠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과수나 이렇게 단연생의 과수나 관상수의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키워온 수목을 한꺼번에 이룰 수도 있어서 안 이런 되죠. 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 근데 이거 네. 밤 차가운 기운에 얼어서 네. 갈라지는 현상 이거 당하면은 한 2, 3년 키웠다고 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네, 과수가 바로 죽죠. 그러니까요. 예. 와, 좋은 정보드립니다. 여러분 신경 써서 잘 작업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1269님 질문부터 볼게요. 중부지방 산 주변에 밭이 있습니다. 2년 된 어린 유실수, 감, 복숭아, 구기자, 꾸지뽕 등 그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내년을 위해서 거름을 주변에 올겨울에 미리 뿌려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년 봄에 뿌리는 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 보내셨고요. 또 추위로부터 부직포로 꼭 감싸줘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방송 들으셨으면 꼭 감싸야 되지 않을까? 네. 작물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중부지방 산 밑이니까 좀 추운 쪽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감 정도는 좀 싸줘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작물들은 뭐 나름대로 내한성이 좀 강한 작물에 속합니다. 꼭 부직포가 아니라도 네.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로 원줄기만 잘 싸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수확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유실수 주변에 거름을 주셔야 됩니다.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 감사거름이라고 그러죠. 네. 한 해 동안 고생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주는 거름을 줘서 월동 기간 동안에 월동할 수 있는 양분을 잘 비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줘야 되고 네. 또 감나무 같은 경우는 살짝 감싸주는 게 좋다. 네. 볏짚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3679님 질문인데요. 이 배추 심어놓고 약을 일지 안 쳤더니 네. 진딧물이 잔뜩 생겼습니다. 현재 이 진딧물이 생긴 배추는 버려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보통 이제 진딧물이 배추가 한 뭐 100폭 있다 하더라도 한두 포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진딧물은 보통 이제 왜 그럴까요? 그 보통 이제 그 건조한 좀 이게 땅이 물을 충분히 줬다 하더라도 일부 포기가 물이 좀 부족했던 포기에는 이렇게 진딧물이 아이고. 공격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김장을 하게 되면 소금에 절이잖아요. 소금에 절이면 진딧물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네. 먹어도 괜찮아요. 맛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소금에 절일 때 깨끗하게 씻어 주시면 김장 재료로도 괜찮고요. 또 그런 것들이 몇 폭이 안 되면 뭐 그런 것은 따로 이렇게 쌈 배추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금으로 절이면 다 없어지니까요. 괜찮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3679님 좋은 소식입니다. 안 버려도 됩니다. 3936님 양파를 심고 월동용으로 단풍 낙엽을 덮었습니다. 혹시 추위에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눈이 내리면 양파 밭에 어떤 비료를 줘야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월동용으로 이렇게 단풍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낙엽 종류로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 그 낙엽들이 다 이제 탄소질이거든요. 그래서 양파가 가져갈 질소질 거름을 빼앗아가는 그런 현상이 좋네요.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풍 낙엽을 할 때
깔 때 물비료로 질소 물비료로 해서 같이 이렇게 물을 뿌려줘 가면서 덮어주면 또 이게 접착력이 생겨서 겨울에 바람 불 때 낙엽이 날아가지도 날아가지 않게도 않고. 해주고 또 양파한테 거름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은 겨울 동안에 양파밭에 따로 이렇게 거름을 하실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이른 봄에 이제 날이 풀리면 그때 집중적으로 거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3936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질소 그쪽만 좀 신경을 쓰면 괜찮은 거네요. 네. 0419님 도라지가 잔뿌리만 많고 몸통이 썩어가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몸통이 클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도라지의 경우는 군뱅이가 이렇게 밑에서 갉아먹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통 도라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토양 소독을 하고 이렇게 심어서 한 자리에서 계속 키우지만 텃밭에서 도라지 키우신 분들은 매년 2월 되면 도라지를 다 캐서 새로 만든 밭에다가 옮겨 심기를 해줍니다. 옮겨 심기. 네, 이렇게 옮겨 심어주면 군뱅이가 군뱅이 피해를 좀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군뱅이니까. 네. 그 백정현님 겨울철에 비닐을 벗긴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봄에 비닐을 치우는 게 좋은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농장 정리할 시기에 비닐을 이제 정리한 것을 질문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을 수확 끝나면 바로 걷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닐 속에서 또 이제 병해충이 월동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비닐은 그 지자체 뭐 민원실 같은데 문의하셔서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하거나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거든요. 네. 그걸 꼭 확인하셔서 이렇게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농가에 가보면 이게 겨울에 안 치워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나무에 막 걸려 저 있고 많이 봤어요. 예. 쌓여 있는 것도 많이 예, 보고. 좀 무서워요. 귀신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을에 이렇게 맞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555님 단명종자와 장명종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씨앗들은 이제 휴면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네, 네. 예. 씨앗의 이제 자발적인 휴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볼 거냐. 이건 이제 상온에다 보관했을 경우를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예. 상온에서 보관했을 때 1년 정도의 수명을 갖는 것들을 단명종자라고 하고요. 네. 장명종자는 반대로 한 이제 5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휴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씨앗이 싸고 있는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 이제 그 영양 물질들이 어떤 성분으로 어떤 성분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요. 보통 그냥 단명종자는 국화과 씨앗, 네, 국화과 예를 들면 씨앗하고 어떤 게 그다음에 있나요? 국화과는? 뭐 식량, 콩, 식량작물로 뭐 수수, 기장, 조 뭐 이런 씨앗들이 이제 단명에 속하고요. 장명은 이제 뭐 배추 씨앗이라든지 갓 씨앗이라든지 이런 씨앗들을 이제 장명종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단명종자, 장명종자를 극복하고 오랫동안 하려면 씨앗을 바로 활용하고 나서 남은 것들은 냉장이나 냉동 저장하시면 그 단명, 장명을 뛰어넘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미숙님입니다. 겨울철 밭작물 중에 좀 이렇게 맛있는 작물이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작물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아니면 키우기가 맛있다 이런 표현인가? 예. 맛있는 작물들 많죠. 모든 작물들이 다 맛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엄청나게 추운 날씨가 오면 어차피 이 친구들도 다 시들어 버리거든요. 네. 얼거나 이렇게 시드는데 보통 이제 시금치하고 고수 정도가 가장 그 내한성이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케일이나 양배추 종류도 내한성이 좀 강한 편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터널로 이렇게 보온을 해주시면
좀 그런 작물들을 오랫동안 소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금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네. 이승님이. 우리 김수현님이 고추인 줄 알고 키웠는데 피망이더라고요. 아, 이럴 수가 있나요? 네. 네, 그 땅콩 크기만 해서 귀엽긴 한데 혹시 크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 또, 너무 재밌는데요. 네. 고추, 피망, 뭐 파프리카는 모종으로 비슷하니까. 모종으로 샀을 때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농자재상에서 이렇게 골고루 사면 또 이렇게 섞어서 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심을 때 이거 뭐였더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땅콩 크기만 한 피망은 제가 못 봤는데 예. 수현님이 그걸 하고 계십니다. 예. 아마 품종이 그런 품종이 아니면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좀 크게 키우는 것은 일반 다른 고추 작물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거름하시고 또 이제 웃거름 계속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아마 모종 구입하실 때 항상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라벨링도 하고 기억해 두셨다가 네. 또 그 피망이나 파프리카는 고추보다도 훨씬 더 병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수현님이 일단 그냥 키우다가 지금 욕심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더 키우고 싶. 그러니까요. 네. 모양을 딱 보는 순간 나 더 키우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긴 것 같은데 수현님 걸음이랍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6053님 이 방울토마토 잎마름 증상이 혹시 과습 때문일까요? 올해 점적 테이프로 관수를 하루에 한 번씩 했거든요. 지역은 화성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잎마름 증상은 다양한 원인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방울토마토라든지 일반적인 토마토는 열매 밑에 있는 잎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비대해져서 나중에 이제 시들어 갑니다. 밑에서부터 위를 향해서. 네. 그래서 이런 잎들은 과감하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아랫잎들은 과일을 키우는데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네. 오히려 양분을 빼앗아가는 친구들이라서 항상 열린 과일보다 밑에 있는 잎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시들어가니까 과감하게 잎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들 들어온 거 살펴볼게요. 2161님이 관장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경남 진주입니다. 김장배추가 누렇게 변하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김장 가능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면? 네. 김장 당연한 증상입니다. 예, 가장 건강한 채소고요. 겉잎이 이제 누렇게 되었다는 거고 속잎은 이제 이렇게 잘 싸고 있을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제가 거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수확을 앞두고 한 3주 전에나 한 달 전에는 거름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효과가 이렇게 겉잎이 노랗게 되는 증상으로 나온 겁니다. 잘 된 거네요. 네, 아주 건강한 건강한 채소니까 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하나 육하나님 축하드립니다. 잘 키우신 거래요. 네, 1198님 매일 아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늘을 심고 비닐로만 덮어놓았는데 얼지 않을까요? 그리고 은행잎은 독이 있다는데 은행잎으로 덮어도 괜찮을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은행잎은 우리가 이파리가 이렇게 넓어서 화렵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은행잎은 침엽수입니다. 그래요? 네. 이런 침엽수로 이렇게 이제 멀칭을 하게 되면 좀 땅이 좀 산성화되는 경향이 있죠. 안 좋네요. 그래서 뭐 산성 땅을 좋아하는 블루베리나 이런 거 하실 때는 보통 이제 은행잎이나 소나무 잎으로 이렇게 덮어주거든요. 침엽수로. 네. 그래서 그것뿐이지 독성은 사실은 이제 벌레들이 못 먹게 하는 역할도 해요. 은행잎은 벌레들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벌레들 쫓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주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른 봄에 잘 걷어서 따로 이렇게 퇴비화하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마늘 심고 비닐로만 덮어놓는 건 괜찮나요? 얼지 않을까? 네, 괜찮습니다. 마늘은 충분히 내한성이 굉장히 강한 거라서요. 믿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데 저희가 오늘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잊지 않고 다음 주에 꼭 해결할 테니까요. 여러분 걱정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시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근길에 안개가 짙게 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하실 때 평소보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유지하시고요. 여유를 갖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대기가 건조합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주니까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